네,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산림과학 목재공학연구과 제가 임업연구관이 된 지 15일째 되는 이상준입니다. 예, 뭐 승진을 올해 하게 돼서 저에게는 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자리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즐겁고 또 보람된 그리고 또 알찬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오전에도 여러 가지 발표를, 그러니까 두 가지 발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속에서 목조 건축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크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점에서 목조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목조 건축 연구 개발 그리고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짧은 소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더 강조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기후 비상 사태까지로까지 인식하면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이죠.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에서 글로벌 보일링, 즉 지구 열탕화로까지 이제 시대가 접어들었음을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스컴텀에서 많이 죄송합니다. 보셨을 사진이긴 합니다만 한 일주일 전쯤에 LA 화재가 발생했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인데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LA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 북극곰의 고통 사진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기후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기후의 위기는 어떤 단순히 지구의 평균 온도가 뭐 1.5도씩 상승한다 이런 단순히 수치를 벗어나서 극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서 저희 산림청에서 바라봤을 때는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자연 재해가 증가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한 나아가서 인류 생존에까지 위협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 9개의 주요 현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40%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냉난방 등 건물의 운영 에너지가 27% 정도,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나머지 13%가 배출이 됩니다. 이 건설 과정이라 함은 자재 생산에 따른 내재 에너지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시공에 따른 시공 단계에서의 에너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에너지나 건설 단계에서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건물의 운영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많은 수의 건물을 개조를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0% 감축하는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는 우리나라의 그린 리버드링 사업과도 닮아 있고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나라의 목표치보다는 다소 느슨한 감도 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운영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21년부터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는 것을 지금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건물이나 주택을 현대화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물 운영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과정에서 드는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유럽연합은 각국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그 예로 네덜란드의 그린딜 팀버 컨스트럭션 정책에 있어서는 신축 건물은 일정 비율 이상,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0% 정도가 됩니다. 목재 혹은 친환경 건축 자재로 건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시행된 지 한 10년 정도 된 법인데요. 팀버 이노베이션 액트라고 해서 목재 혁신법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건축용 목재 제품 기술 개발 및 목조 건축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런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부분에서의 정책 노력은 앞다투어 건설되고 있는 고층 목조 건축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정도, 한 15년 정도 전에는 한 10층 정도 규모였던 것이 15년이 지난 지금은 20층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은 미국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아센트 타워인데요. 이 건물은 무려 25층에 87m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층 목조 아파트가 있다. 라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실증이 돼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목재 혁신법의 수혜를 받은 건물이기도 하고 친환경 아파트로 인식이 되면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각국들의 노력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 방향에서 건물의 내재 에너지, 자재 생산에 따른 내재 에너지라든가 시공 과정에서의 목재의 장점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인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부분의 국내 현황에 있어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23% 감축하고요. 이러한 전제 하에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50년에 무려 88%를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은 아닙니다만 이 88%가 주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목표가 달성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위구심마저 드는 도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국내 건축 부문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주로 신축 건물과 구축 건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신축 건물은 건설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보면 단계별 의무가 되는 건물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2025년입니다. 올해가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1000제곱미터가 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5년 뒤인 2030년에는 500제곱미터가 넘는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전체가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건물에 있어서는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등을 해서 단열이나 기존 건물의 단열, 창호, 고효율 기기 설치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미국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축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설득의 단계, 조율의 단계, 정책의 강약 조절 단계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좀 해보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주로 운영에너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너지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선 해외 사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내재 에너지나 시공 단계에서의 에너지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자재의 생산 그리고 시공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재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부문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통해서 시멘트, 철강 등과 같은 주요 건축 자재의 생산 톤당 CO2 배출량 그리고 주요 배출 요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멘트가 약 한 1 정도 수준이고요. 철강이 한 2 정도, 알루미늄은 10이 넘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목재가 자리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는 탄소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9에서 0.2의 수치입니다. 다른 재료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처럼 목재는 탄소 배출이 적거나 오히려 탄소를 저장하는 재료로서 내재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재료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시공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자재의 양중이나 운송이라든가 양생 등 건설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 텐데요. RC조가 국내에는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RC조와 목조, 조족조에 대한 평균 CO2 배출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나 철강보다 가벼운 재료입니다. 그래서 운송이나 양중에 따른 에너지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목조는 양생기간이 필요가 없죠. 건식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집니다. 공기가 짧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 생산 측면이나 시공 단계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처럼 목재가 적절하게 많이 그리고 오래도록 사용이 된다면 건물 부분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기 때문에 강론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주요한 연구개발 성과 그리고 제도 개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좀 얻으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목조 건축을 지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론에서도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과학원에서는 목재가 좋은 건 맞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술적으로 그렇다면 목재 우리나라도 건설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제도적으로 많이 막혀 있으니까 목재는 못 쓰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 수단으로서의 목조 건축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탄소 중립 건축물이라든가 건축 자재의 탄소 중립 기여도는 탄소 저장량이나 대체량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조 주택 단위 그리고 공공건축물 단위에서 목조와 RC조가 동일 기능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RC조가 목조로 치환되었을 때의 환경적 이점을 탄소 중립 기여도로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의 경우 RC조와 목조 각 21동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저희가 관계식을 얻었는데요. 이론을 말씀드리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상. 그래서 예를 들어 목조주택 한 동 19평 기준입니다. 건설을 했을 때의 탄소 중립 기여도는 탄소 저장 17톤. 이것은 투입된 자재량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RC조가 있을 때 그걸 목조로 대체했을 때는 그 대체에 대한 효과가 한 36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면적별로 과연 그런 목조와 RC조를 칠 때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환경적인 이점을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저희 원의 인산자원 이용 연구 구동은 RC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로 치환 가능한 부분을 목재로 새로 지었을 경우 기존의 RC와 목조가 어느 정도의 환경 차이를 갖는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약 501톤 CO2 정도가 저감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량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이것은 목조 건축이 실제로 필요함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선 정과정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과정 평가 툴이 지금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자, 지자체 공무원 등 분들이 사용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간이 목조건축 전용 정과정 평가 프로그램 툴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건축 부분을 보면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만큼 설계, 재료, 성능, 시공 등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완성이 되어야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국내에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지금 현재 약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을 수는 있는데 국산화 부분이 좀 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시공 부분에서 사실은 목조 건축이 아직 진입장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어봐야지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부족함을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궁금해하시는 화재 부분이라든가 작년에 개정된 층간소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 안전이나 화재 안전, 주거 편의에서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높이 제한이 폐지됐다든가
또 어떤 아파트가 건설이 가능해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우수 성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미는 저희가 당연하게도 기술이나 자원 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목조 건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는데 뭐 구조재, 뭐 부집성재라든가 CLT라든가 이런 재료 말고라도 이 덮개 재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전량을 OSB라고 하는 재료가 덮개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전량을 수입을 해서 연간 약 1,000억 원의 돈이 이제 외화로 지출이 됐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국산 스트럭처럴 파티클 보드인데 구조용 파티클 보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의 재료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구조 성능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 뭐 잘 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뭔가 썩으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흰개미, 내후성, 내의성 여러 가지 성능을 만족해야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성능을 합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로는 케이스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실증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목조건축협회라든가 기술 이전을 받아간 업체에서 지금 실제로 생산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13개 동에서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목재 분야가 당연히 건축 분야와 협업을 해서 많이 저희 공학목재라든가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이 건설사에서 GS건설의 자회사죠. 자이가이스트에서 현재 모듈러 목조주택 시공에 이 SPB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뭐 한 몇 년 전에 다 풀린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재에 대한 오해가 워낙에 많으셔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화재 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내화 설계의 개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시간, 2시간, 3시간에 요 기준의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불이 났을 때 그 건물에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4층 정도 되면 1시간 정도 버티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5층에서 한 12층 정도가 되면 2시간을 버텨줘야 빠져나갈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목재는 물론 타는 재료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내화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높은 회화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화재가 났을 때 그러니까 불연제로나 뭐 난연제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당시 몇 년 전에는 2시간에 대한 내화 인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은 4층까지밖에 짓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화가 풀리면서 5층 이상의 12층까지의 건축물이 건설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공학목재 부재에 대한 3시간 내화까지도 올해 이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층수에 대한 문제는 없이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2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냐 하고 하는 부분은 이 2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둥이나 보와 같은 골조 부재에 대해서는 좀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타긴 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타고 남은 부분, 2시간 동안 타고 남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구조 성능을 충분히 버텨주는 개념으로 피복 개념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벽체나 바닥과 같이 이런 것과 같이 면재료에 있어서는 방화 속보보드를 대서 피복을 해가지고 내화 성능을 발현한다든가 이런 어떤 내화 설계를 적절한 내화 설계를 통해서 2시간 내화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건축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목조 건축의 규모 제한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구는 좀 한번 읽어봐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재를 보는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재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목재는 막연히 약할 것이고 탈 것이고 썩을 것이고 뭐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공학목재는 공학적으로 설계된 재료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에 사용해서 아까 실증된 외국 사례를 보시다시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는 것이 또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층간소음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조 건축이 국내에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착공 동수 기준으로는 6.2% 정도, 착공 연면적으로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없습니다. 목조 건축이. 그래서 보면 그나마 있는 목조 건축은 대부분이 다 소형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재를 적절하게 많이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대형의 목조 건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이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자원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술적으로 못 짓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 연구진들의 희망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법에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목조 주택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 문구를 좀 보시면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딱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료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콘크리트 210 이상을 쳤는데 거기에 또 목재를 칠 수는 없는 거고,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목재도 성능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49dB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맞출 수 있음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목조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실험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내와 그 1층, 2층, 3층 그것도 목조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RC조와 동일한 어떤 실험 방법,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층간소음 성능을 얻는데 목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보다 가볍죠. 5분의 1이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는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렇게 성능이 만족된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요. 다양한 건축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뭐 메타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천장 구조라든가 이런 구조를 세심히 검토해서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목재 바닥 구성 상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국토부에 가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일대 좀 오해를 하시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설득을 드려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더구나 건축 음향 분야에서 좀 많은 목소리를 내주십사 저희가 뭐 한국소음진동공학회라든가 음향학회라든가 아니 국토부 뭐 찾아뵙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현장 토론을 한다든가 하면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득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노력과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플러스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층간바닥 대상에서 목구조를 이용한 공동주택은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런 개정으로 해서 저희는 목조 아파트도 바닥으로 목재가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또 질문인데요. 목조 건축이 가능함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고 많이 소개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 판단으로 많이 지어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원에서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건립 계획에 맞춘 기술 개발을 지속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목조 건축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개선을 지속하고요. 또한 응당 녹색 건축물 인증이라든가 이런 데서 목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목조 건축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입니다. 네, 아시아 최고 높이로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우드 플러스 타워 건립 계획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경제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7층에 머물러, 다른 나라들은 막 25층까지 짓는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유노이아 줄리어 칼리지라고 해서 한 12층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높은 건물을 져서 좀 상징성 있게 저희 국력이나 어떤 저희 기술이 훌륭함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이정표로 삼고 싶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홍릉 캠퍼스 목조화 계획을 또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숲과나무를 연구하는 산림과학원 자체가 오시는 분들이 딱 보시고 아 목조가 좋구나 하는 거를, 니네들이 목조 연구하는데 너는 목조 아니잖아,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건물이 거의 다 RC조인데 목조화를 단계별로 8년 동안 추진해서 확산 모델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한 산림과학원이 ESG 경영의 선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포부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SPB라든가 내화라든가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종합적인 테스트 베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목조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 아파트가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평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래서 그 평면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목조 아파트를 졌을 때 그 목조 아파트의 내부 구조는 어떤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하실까라는 고민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국토부의 녹색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안이 올해부터 29년까지 5년 동안 이제 이 기본 계획이 추진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 안에 목조 건축 자재의 녹색 건축 성능 확보 방안 마련, 그리고 목조 녹색 건축물 시범 사업 추진의 꼭지가 담겼습니다. 기본 계획에 이 두 꼭지가 담겼기 때문에 세부 실행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목조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H나 GH에서 목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LH에서는 탄소중립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 방안 기획 연구를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축 분야 그리고 저희 목재 분야가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목조 아파트가 단기간 내에 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